함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함수. 함수는 이제 간단하게 논하면은 이게 그 다음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원칙적인 내용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함수라는 것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학창시절에 중학교 때 들어보셨던 건데 다 까먹었어. 이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그럼 우리가 독립변수라는 단어는 이건 뭐 맛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학창시절에 독립변수가 하나면은 1차 함수, 1차 방정식, 2개 2차 함수 막 이런 거 있을 거고요. 종속변수에다가 뭐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가 나와요. 우리가 논하는 것은 수요함수, 공급함수에 국한시켜서 논하는데 이 독립변수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걸까, 영향을 받는 걸까? 여기 이제 지금 찔러댔죠, 그렇죠? 찔러댄 거야. 이 화살표 이게 찔러댄 거야. 찔러대는 것은 출발점에 영향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향을 주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속변수는 그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야? 그쵸. 야, 역시 공부 안 하셔도 어떻게 다 아세요? 영향을 받는 거. 그럼 우리는 시장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럼 뭐를 분석하고자 하냐? 목적물을 제시해 주죠. 어떤 학자가 그 남양주 지역의 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은 먼저 남양주 시장 뭐를 분석하냐면 수요 쪽에서 봤을 때 남양주 지역에서의 이제 종속변수를 이제 여기다가 영향 받는 거를 집어넣어요. 근데 뭐를 논하는 거냐면은 수요함수를 논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종속변수는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수요량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변수는 고정이야. 수요함수에서는 수요량이 종속변수고요. 공급함수에서는 공급량이 종속변수예요. 요거를 이제 QD라고 아까 표현했죠. 함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량인데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수요량을 분석하고자 하냐? 그러니까 아파트라 그러지, 아파트. 예를 든 것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해당 재화라 그래요. 나중에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될 거야. 해당 재화라는 것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돼. 만약에 아파트를 분석하고자 하다 그러면 아파트를 집어넣고, 만약에 분석할 목적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 집어넣고, 토지냐, 토지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분석하고자 하는 수요량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파트, 남양주시장에 있는 아파트 수요량이 고정이야? 아니면 끊임없이 변해? 끊임없이 변하겠죠.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해요. 그러면 본인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수량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물건 살 때 몇 개를 구매할 것인가라는 수량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그러면 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다? 독립변수가 돼. 그러면 수천 년 동안에 학자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관찰했을 거 아니야. 그럼 소비자 물건 사고자 할 때 수량을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 수량 결정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게 확인이 됐어. 그쵸?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얼마요? 라고 물어보지 당신 주소가 어디? 이거 물어보진 않잖아. 그치? 그럼 구매하고자 하는 해당 재화를 이제 제시해주고 저 해당 재화의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지. 그 물건의 가격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의 수량에 영향을 주겠지. 그러면은 얼마로 답변을 들어와서 근데 물건의 가격만 영향을 줄까? 그렇진 않잖아. 그러면은 얼마로 답변을 들었어. 근데 주머니를 봤더니 돈이 부족해. 그러면 구매력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수요에 좀 뭐다? 소득이 영향 줄까 안 줄까? 소득이 영향 주겠지. 그치? 뭐 본인이 1,000원, 사과가 1,000원이래. 나는 한 10개를 사고자 해.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10개야. 근데 1,000원이야, 가격이. 그러면 총 얼마가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금방 계산하시네?
10,000원을 계산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상위 0.5% 이내에 해당 실력자예요. 근데 주머니를 봤더니 2,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살 수 있어 없어? 10개를 다 못 사지. 그치? 그럼 구매력이 이제 충분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도 구매한 물건의 수량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야. 10개를 사고자 했는데 소득 때문에 2개밖에 못 사잖아. 수량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남양주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했죠. 물어보니까 30평짜리가 1억이래.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50평짜리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어. 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데 이게 100원이래. 그러면 아파트 살려다가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 안 타? 갈아타겠지. 그치? 이렇게 등등등.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분이 저랑 등기 치기 전에 장동건을 사귀고 있었어. 근데 비싸. 저는 옆에서 꼼질대서 저는 500원이면 구매 가능하고 패키지로 저는 자유를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저를 구매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런 것처럼 다른 자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격 변화 있죠. 가격 변화. 예상 있죠, 예상. 예상도 영향 줄까, 안 줄까? 주겠지. 지금 남양주 아파트가 1억이래, 현재 가격이. 근데 얘가 한 달 후에 1조가 될 걸 예상이 돼. 그러면은 사야 돼, 안 사야 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나 예상도 영향 주겠지. 대부 비율. LTV를 나중에 공부하실 거야. 대부 비율 영향 줄까, 안 줄까? 대부 비율 뭔지 아시죠? 대출을 해주는 비율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대부 비율 영향 줘. 그 조세, 취득세. 조세도 영향 줄까 안 줄까?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면제될 때 그러면 부담이 적어지니까 영향 주겠지. 광고 영향 주겠지. 시험에 보면은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 영향 주겠지. 시대가의 거리 영향 줘 안 줘? 영향 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물건의 수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가 하나야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 거야, 무수히.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요소가 동시에 타격을 줘요. 구매 의사 결정할 때.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독립 변수가 무수히 많으면 이게 N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분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제학 이론을 좀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요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영향 많이 미치는 게 뭘까요? 가격이라는 거야, 가격. 가격이고 그 나머지들 있죠. 소득부터 나머지 예를 들면 무수히 많은 요소. 얘네들을 퉁치자는 거야.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하고 얘가 동시에 영향 주면은 분석이 어려워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격의 요소는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는 얘는 고정이야, 고정이야. 고정이죠. 고정이면 뭐만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만 변한다고 보는 거지. 그럼 독립변수 하나가 됐고 종속변 하나니까 분석이 편해졌지. 그치? 1대1 관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걸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독립 하나, 종속 하나 요 관계 있죠? 요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 뭐냐? 이게 수요 법칙이 됩니다. 때문에 가장 경제학 기본 원리인 수요 법칙은 단순한 모델이에요? 단순한 모델이야? 단순한 모델이지. 그래서 수요 법칙 논할 때는 다른 요소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오로지 뭐만 변하는 거야? 오로지 해당재와 가격만 변한다 봤을 때 이 가격과의 무슨 관계? 수요량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를 구매하고자 해요. 해당자를 사과라고 해볼게. 그런데 사과 가격이 100원이야. 그럼 사과에 대한 이제 수량을 이제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사과를 구매하는 구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럼 사과 구매에 갑이라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할당한 소득이 있어. 소득이 1,000원이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과 수요량 있죠.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가 여기서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지금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 한 거예요. 2개가 있죠. 왜? 가격하고 뭐가 있다? 소득이 있잖아. 가격도 수량에 영향 주고 소득도 수량에 영향 주겠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 소득은 가격의 요소를 잡았잖아요. 그럼 수요 법칙을 논하려면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고 보고 얘는 소득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소득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일단은. 그럼 일단은 불변이면 나중에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는 것도 분석하겠지. 그러면 소득 1,000원 범위 내에서 사과 100원짜리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은 몇 개가 되겠어? 우리 최대 수량이니까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렇지? 그런데 가격이 이게 만약에 200원으로 상승했어. 그러면 1,000원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몇 개가 돼요? 이거 금방 계산하시네. 상상할 수 없는 난이도인데 5개. 수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과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했어. 소득은 그대로 1,000원이니까. 그러면은 50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 몇 개가 돼? 20개 됐죠. 그럼 수량이 늘었어, 줄었어? 늘었지. 그럼 이것처럼 가격이 다른 건 일정을 보고 오로지 가격만 변화다 가정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량은 어떻다?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럼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 이처럼 가격과 수량과의 역의 관계라 그래요. 역의 관계를 같은 말로 반대 방향 또는 반비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과 수량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 법칙은 단순한 이론이야. 근데 마샬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 마샬이라는 사람이 미시경제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경제학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일부 소수의 천재들만 공부하는 이론이야. 옛날에 전부 다 수학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대중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마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거를 그 경제 이론을 단순화시키면서 그래프로 도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프.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수학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전달력이 높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이 뭐다? 수요 곡선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니까 소비자들의 행동을 그래프로 구현해야 돼요. 그럼 시장을 그려야 되는데 그럼 시장 그릴 때 약속이에요. 이 종축에다가 뭘 잡냐? 가격을 잡기로 약속을 했어. 수학하고는 반대야. 가격 잡기 약속하고 그리고 횡축에다가는 수요량을 잡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놓고 법칙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최대 수량은 몇 개였었어요? 10개잖아. 그러면은 100원이란 가격에 대응하는 수량 10개를 나타내는 점을 여기다가 A점이라고 찍어요. 이 A가 가격 100원에 대응하는 수요량 10개를 나타내는 수요량 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했어. 그럼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몇 개 됐어요? 아까 5개 됐죠? 그럼 200원에 대응하는 수량을 좌표에 지금 여기랑 대응하는 값이 나오죠? 200원에 대응하는 수량 5개를 좌표에 찍으면은 여기에 점이 찍혀요. D라 그럴까요?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했어. 그럼 수량이 몇 개가 돼요? 20개가 되겠지. 그때 대응하는 점을 C점을 한번 해볼게. 그럼 A, B, C라는 점이 몇 개 생겼어? 3개 생겼죠. 이건 점이야. 아직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선은 점의 합을 선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점이 3개 생겼을 거예요. 왜 3개냐? 지금 예시된 것이 3가지의 가격이니까 3개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점을 나타내는 것도 3개의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점을 뭘로 만들어야 돼? 선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따져봤어.
요 200, 150원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있겠지. 그럼 요 사이에 가격이 대응하는 수요량점도 요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럼 좌표에 찍으면 요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점을 잡으면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겠죠. 그렇지.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생겼어. 이걸 쭉 연결해. 연결하면은 뭐가 생겨요? 디맨드 커브라는 곡선이 선이 생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요 곡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실 거 지금 그려드린 이 수요 곡선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이걸 우하향이라 그래? 아니면 정체불명이라 그래? 그래서 우하향 곡선으로 그리는 것이 법칙을 표현할 때 내용이에요. 옛날에 초창기 때 7회 때인 거 보니까 우상향 모양이다 해서 오답 나온 사례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양가로 3번에 수요 법칙을 표현한 거 있어요. 그 별표를 쳐야 돼. 가끔 수요 법칙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 4번의 수요 곡선의 모양, 동그라미 2번에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 우하향을 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걸 넘어가야 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수요 법칙을 논할 때 여기 그대로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은 종속 변수인 수량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수요 법칙은 이 수량에 영향 미친 요소를 뭘로 잡았으면 뭐가 영향 준다고 본 거야? 그렇죠. 요 가격의 변화가 수량에 영향 준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얘네들이야.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했던 얘네들도 이제는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지. 이제는 수요 법칙, 가격에 대한 수요 법칙으로 이루어진 시장 질서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얘네들 소득이 변화, 얘네들이 하나씩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씩 여기다 영향 주겠지. 그러면은 요 가격 말고 다른 요소들의 변화가 여기다가도 영향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수량의 변화하고 가격 말고 다른 요소에 대한 수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수량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 형식을 저 주제인 오른쪽에 27페이지 보면 양가로 5번에 유명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그걸 별표를 치셔야 되는 거야. 85년도 1회 때부터 나왔던 시험의 전설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수요 법칙을 구현한 요거 있어요. 가격의 수요량의 변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를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그러면 가격 말고 다른 게 영향 준 게 있죠. 다른 요소에서 수요량이 변한 거를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법칙 그 자체니까 그대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100원이었을 때 10개, 200원일 때 5개, 50원일 때 20개, C점. 이 점을 연결했더니 이런 모양이 생겼죠. 그러면은 원인을 잡아봤을 때 지금 수량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5개, 10개, 20개 변했잖아. 이 수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 때문에 변한 거야? 가격. 무슨 가격? 해당재와 가격이야. 해당재와 가격의 변화가 여기다가 충격을 준 거죠. 그럼 결국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뭐다? 해당재와 책에 있으니까 뭐 여러분 보시고 하면 돼요.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해당재와 가격 수요량의 변화. 근데 수요량이 변한 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100원이었을 때 대응하는 수요량점 A점이 곡선상 한 점이 있었죠. 가격이 200원 올라가면서 수요량이 5개 준 거를 나타낸 점이 B점이잖아. 가격이 상승해 수요량이 준 거를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 점들 중에서 A점이 무슨 점으로? B점으로 이렇게 점만 곡선상의 점만 이동해서 수량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어 없어요? 표시하고 있죠. 가격이 50원을 하락하는 것도 20개 늘어날 때도 하나의 곡선상의 A점에서 몇 점, 어느 점으로?
시점으로 점만 이렇게 옮겨오면은 수량이 늘어난 것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 결국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해당자와 가격 수요량의 변화를 어떻게 변하나? 동일 수요 곡선 상 위죠 위 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개념이 뭘까? 라고 설명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하시면 돼요. 어떻게 표현해?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어떻게? 수요 곡선상에서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뭘까? 똑같은 예. 이렇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수요의 변화는 반대로 요 가격이 있죠. 요 가격. 요것은 고정이야. 여기서는 가격이 변했는데 여기는 뭐가? 가격이 변했어 안 변했어? 가격이 안 변한 거야. 변하지 않고 이제 뭐가 변하냐면은 가격하고 다른 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 가격이 100원이라 그랬죠.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수량이 반응했잖아. 이제는 반대로 가격은 100원으로 고정 상태에서 가격하고 이제 뭐가 변해? 소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만약에 이제 해당 사과가 정상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소득이 이 사람 가격은 그대로야 사과 가격이 근데 소득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이제 몇 개까지 구매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100원짜리를 소득 1,000원일 때는 10개까지 구매 가능했잖아. 근데 소득이 2,000원으로 늘어났어. 로또가 당첨됐나 봐. 그럼 어떻게 돼? 100원짜리 사과를 이제 몇 개까지? 20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구현해 보실래요? 지금 사과 가격은 100원 그대로잖아. 그럼 소득이 2,000원으로 늘었어. 그럼 수량이 몇 개까지 늘어나? 20개까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과 가격 100원에 대응하는 소득이 늘었을 때 대응하는 수요량점 20개가 여기가 C점에 찍힐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아까도 여기 20개로 늘어나고 여기도 20개로 늘어났잖아요. 다만 위에서 20개 늘어난 것은 가격이 하락한 거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표현했죠. 근데 여기는 20개로 늘어난 것은 곡선상에 존재하는 점의 이동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나타낼 수 없고 이것이 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 곡선을 벗어났잖아. 그럼 벗어난 여기 수요량이 증가한 거를 이 상태에서 표현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얘를 움직여야 돼. 얘를 그대로 수평 이동시켜야 돼. 그래서 그대로 가격에서 소득이 늘었네, 수량이 늘었네, 이쪽으로 옮겨가. 이쪽 옮겨가 우측으로 이동이야, 오른쪽으로 이동이야. 우측. 계속 수평 이동하다가 여기를 지나고 하나 더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수량, 곡선이 이쪽으로 옮겨왔죠. 이쪽 옮겨온 것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라고요?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라고요? 그렇죠.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시켰다 그래요.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기존의 수량보다 더 늘어났어? 늘어났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500원으로 줄어들었어. 어떤 원인이 생겼나 봐. 그럼 소득이 줄어드니까 500원 범위에서 100원짜리 구매해야 되잖아. 이제 몇 개가 돼요? 5개 소비량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사과 가격 그대로 100원이야. 소득이 500원 줄어들었어. 근데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몇 개가 돼? 5개가 되고 요 100원에 대응하는 5개의 수량을 여기다가 좌표에 찍힐 수밖에 없죠. 이건 B점을 한번 해볼게. 여기도 5개 줄고 5개 준 건 똑같잖아. 수량이 변한 건 똑같은데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서 주는 거를 곡선 점이 설명했는데 얘는 수량이 준 거를 곡선상의 점 이동은 요 지점을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수량의 중을 나타내려면은 이 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수요곡선 자체를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수평을 계속 이동시켜야 돼. 이동시켜 여기를 하나를 지나가는 거 더 그려보시면 돼.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지. 좌측 이동이야, 좌측 이동이야. 야, 역시 엄청나십니다. 곡선 좌측으로 이동했잖아요. 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좌측으로 곡선이 이동하면은 각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이 기존보다 줄어들었잖아. 이거를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수요의 변화라 그러는데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야? 그렇지. 원인은 종류가 많지. 다만 뭐는 해당이 안 돼. 위에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던 가격은 해당이 안 되잖아. 그럼 가격을 제외시켜야 되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은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한 뭐가 변한 거야? 수요량이 변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 그러고, 그럼 이거를 수요량이 변한 거를 어떻게 표현해? 곡선상에 점만 왔다 갔다 해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과 표현을 묶어서 수요의 변화에 대한 개념을 완성시켜요. 수요 변화란 어떻게 표현한다? 해당제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곡선 자체 이동 나타내고 말한다. 근데 자체 이동하는데 우측 이동을 뭐라 그래? 증가. 좌측 이동은 감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설적인 문제인데 가끔가다 나와 지금도. 근데 의외로 이걸 틀린 분이 많더라고. 환장해 죽겠어. 너무 어려운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잖아요. 더 틀리더라고. 이거야 이거. 그러면은 전설적인 게 가장 기본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걸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뭐가 딱 무조건 뭐를 생각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아니, 무슨 가격? 해당 제어가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해당 제어는 문제상에서 출제원마다 제시된 목적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시가 실제 시험에 나온 건데 밑에 예제를 한번 보세요. 부터 이제 27페이지 예제 보면은 오피스텔 시장에서 오피스텔 수요곡선 자체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문제 해석이 돼야 돼. 자체 이동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수요의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직감적으로 느낌 보기가 짤막짤막해요. 그러면은 직감적으로 얘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는 게 1차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문제랑 인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해당자가 뭔지를 찾아야 돼. 해당자 문제상에서 출제인 제시한 목적물이라 그랬죠? 여기서 해당자가 뭐예요? 그렇죠, 오피스텔이야. 그럼 빨리 보기 5개 중에 수요량의 변화를 찾으려면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를 찾아야 돼요.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가 몇 번이에요? 4번이야, 4번.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이 문제를 보고요. 제가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 한번 이 문제 내봤는데 그러시더라고. 기출문제는 이 정답이 1번이더던데요? 이렇게 한 거야.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만든 거니까, 왜 그 1번이에요? 아니, 저는 그 기출문제 내용 암기했는데 똑같아요. 1번이던데요? 다시 문제를 잘 보세요. 라고 했어요. 기출문제는 뭐라고 나왔냐?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 이렇게 냈어. 그러면은 거기서 해당자가 뭐예요? 아파트야. 그러니까 정답이 아파트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바꿨죠. 해당자를 오피스텔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막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로 부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제시한 해당자를 뭔지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는 많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더 틀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등장하죠. 이 자체에서 뭐가 주로 나올까? 수요 법칙 그 자체인 수요량의 변화보다 수요의 변화가 주로 나오겠지. 왜? 수요의 변화를 보면은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모습이잖아요. 방향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그 만약에 해당지 아파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내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오지선다를 만약에 냈다. 그러면은 우측 이동시키는 게 4개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뭐가 나오겠어? 좌측 이동하는 요소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수요의 변화 요인들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충격을 줬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상황 설정이에요. 그랬을 때 밑에 양가로 6번 있죠?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 있는 대로 별표 다 치셔야 돼. 여기서 모든 수요 공급의 가장 기초적인 상황이 요거에 대한 해석 능력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소예요. 이렇게 수요 변화 요소. 그럼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소득이라는 게 있죠. 구매력의 소득. 근데 소득이 증가했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물건의 수량은? 아파트 수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 나오면은 소득과 관련되는 재화가 있어요. 그 재화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정상재란 말하고 열등제란 말을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잘 들어보세요. 정상재, 열등제란 말이 나오는 것은 원인이 무조건 뭐에 의해서 구분하는 재화라고요? 소득에서 관련되는 재화를 정상재, 열등제라 그래. 오케이? 정상재, 열등제야. 근데 만약에 소득이 늘었는데 어떤 물건에 수량이 증가했어. 그럼 얘는 구매력이 커졌는데 수량이 더 늘어났다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움직임을 플러스로 표시하거든요. 통계적으로 표현할 때, 방향성 나타낼 때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상재라고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이 아파트가 정상재라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어떻다? 늘어나. 근데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우측 이동해. 그런데 소득이 늘었는데 어떤 물건의 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물건은 소득의 방향과 수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죠. 이런 물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열등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아파트가 열등제라면 아파트가 그대로인데 소득이 늘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수량은 감소하겠지.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야. 해석이 되세요? 그래서 보통 물건을 제시할 때 정상제냐 열등제냐를 명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소득과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슨 제? 정상제. 소득과 반대 방향 움직이는 뭐다? 열등제. 그럼 어느 게 정상제, 어느 게 열등제일까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한테 정상제가 어떤 사람은 열등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 그 예시를 해줘요. 정상제, 열등제인지. 제가 두 가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하나는 기출문제인데 잠깐 수정해 볼게. 소득이 10% 감소했더니 A 부동산의 수요량이 5% 감소했다면은 그러면 이 A 부동산의 성격은 질문한 거야. 1, 2, 3, 4, 5번에 막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1번 정상제, 2번 열등제, 3번 구등제, 4번 8등제, 5번 5등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제와 A 부동산은 먼저 구별할 때 소득에 나왔죠. 소득에 나왔으면 재화가 두 가지로 압축이 돼. 정상 아니면은 열등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정상과 열등을 구별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 가지고 구별하는 거야. 방향. 그러면 소득이 줄었죠. A 수량도 줄었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움직였죠. 그럼 A 부동산은 무슨 제화를 해야 돼? 정상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이 되세요? 이런 단순한 거. 아직은 이게 에이스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광우병 걸린 수입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우리나라 소득이 증가할 때 이 미국 수입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응? OX. 이거는 당연히 O가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문제상에서 광우병 걸린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건 전혀 안 중요한 거야. 이것은 뭐가 중요한 거야? 정상제란 말이 중요한 거야. 정상제. 그럼 정상제면은 소득과 수량의 방향 어떤 방향? 같은 방향이죠. 이건 다 함정이야. 쓸데없는 함정인데 소득이 늘었으니까 수량도 어떻다? 증가. 당연히 맞는 말 아니냐라는 거지. 방향성 가지고 해석이 되세요? 집에 계신 분 입장에서 저는 정상제였을까 열등제였을까? 인정? 인정. 그분이 소득이 줄었을 때 저를 구매했네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에이스가 아니야. 뭐가 에이스일까? 오늘의 핵심인데 다른 재화 가격도 여기다 해당 재화 수량에 영향 줄까 안 줄까? 영향 주겠지. 그렇죠? 근데 다른 재화 가격의 변화가 해당 재화 수량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이 두 재화는 무관한 재화가 아니겠어요. 무관한 재화 아니고 뭐라 그러냐? 관련재라 그래. 관련재는 몇 개가 있을까요? 관련재는 두 개가 있어요. 다른 재와 관련재하고 관련재 두 개인데 하나가 뭐다? 대체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보완재야. 이 대체재 보완재에 대한 해석이 엄청 중요해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의 첫 번째 고비예요.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에 대해서 그다음 오늘은 이제 거기가 간략하게 할 텐데 28페이지 꼭대기에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좀 대체란 말은 뭔지 아시지? 대체한다. 대체재 가격의 상승. 딱 이것만 보기에 구성이 돼요. 간단하게 나와. 그러면 대체재 가격 변화가 해당 재화 수량에 영향 주는 걸 말하는 거야.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 걸 예를 들었어요. 그럼 얘가 해당 재화의 수요에 어떤 방향에 영향 줄까?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1번 증가, 2번 증가, 3번 증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해당 재화 수량이 반응했죠. 근데 해당 재화 가격에 영향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에 영향 준 거잖아. 근데 요 재화하고 요 재화는 무슨 관계에 있다 명시해 줬어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라고 명시해 줬죠. 그치?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조건이 붙었죠. 그러면은 해당 재화 수량 있죠. 해당 재화 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 그럼 도대체 대체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A 재화랑 B 재화가 대체재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대체재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요거를 뭐라 그런다? 줄여서 대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는 보통 경쟁 관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대체재 A랑 B가 대체재라 그랬잖아. 그 소비자들은 그러면 두 가지 물건을 구매해서 본인의 효용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A를 구매했을 때의 효용하고 만족감, B를 구매할 때 효용이 있겠지. 그 효용이 A 제화를 구매할 때 효용과 B 제화를 구매할 때 효용이 같은 물건을 말합니다. 그럼 A, B가 대체재야. 그럼 A를 구매할 때 만족감과 B를 구매할 때 만족감이 같아. 그래서 대체 관계 있는 물건들을 보통 뭐라 그러냐. 그래서 얘를 동질적 상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만족감이 같으면은 소비자들이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매할 때 어떤 걸 사겠어요? 선택을. 상대적. 아니,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둘 다 선택해야 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쵸? A를 구매하든 구매를 구매하든 만족감이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선택할 때 기준이 있겠지? 기준을 뭐 가지고 하겠어요?
두 가지 물건의 상대적 가격을 조사하겠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선택하겠어? 비싼 걸 선택하겠어? 싼 걸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해당 재화가 있고 대체 관계가 있어요. 근데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다 그랬잖아. 그럼 대체재를 사겠어, 안 사겠어? 이 D는 수요량이야, P는 가격이에요. 그럼 대체재 수요량은 줄겠지. 그래서 안 살 거 아니야. 안 사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몰려오겠어? 해당자로 몰려오겠죠. 해당자 수량은 증가하는 거야.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대체 관계된 물건들은 수요량을 결정할 때 항상 반대로 선택해요. 요거의 선택은 나머지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실제에서 나온 예를 잠깐 보면은 요게 단독주택이고 요게 아파트 소유곡선이야. 그런데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무슨 관계일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어떤 관계인지 명시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내잖아. 그 지문은 무조건 X야. 그래서 조건을 제시해줘. 어떻게 나왔냐면은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재라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줬어. 그러면은 대체한 조건을 붙이면은 이 대체 조건 붙인 거에 국한해서 판단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단독주택 가격이 1억 원이야. 그때 수량이 이만큼이에요. 아파트 가격도 1억 원이야. 오케이? 둘은 대체재인데 지금 뭐가 똑같아? 가격이 똑같지. 그러면 대체 관계된 물건들이 가격이 똑같으면 소비자는 어느 걸 사야 돼? 왜 아파트 사야 돼? 여기서 가격 대체재인데 가격이 똑같은데 어느 걸 사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야 돼요. 왜? 더 좋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변은 무조건 그 틀린 답변이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체재는 뭐라고 동질적 상품이라고 그랬잖아. 소비자한테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같은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체하는 물건들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선호 체계가 있어요. 그런 거를 명시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 똑같은 대체 관계는 아파트 사요. 왜? 더 좋으니까. 이 더 좋다 나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무로 해서 원변하고 저를 대체제로 봐요 보통. 대체제로 봐. 무슨 뜻이야? 관객이 원빈이 나왔을 때 장면과 제가 나왔을 때 스크린 장면을 보면은 감동이 똑같은 거예요. 왜? 대체제라고 가정했으니까. 가정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체했는데 가격이 똑같은 상태에서 어느 게 더 좋으니까 사요. 이렇게 답변 무조건 주관식 시험 X가 되는 거예요. 답점이 안 나와. 주관식 시험에서는 점수도 안 나오고. 그러면 두 가지 가격이 똑같은 대체 관계인데 의사결정의 판단의 생각을 뭐가 변해야 돼? 뭐가 변해야 돼? 가격이 변해야 되지. 가격이. 그래서 지금 대체 관계는 단독주택 가격이 1억 원이었잖아. 얘가 올라갔어. 얼마로? 아니 1조로. 현재까지 똑같았는데 얘가 단독이 1조로 올라갔어. 그러면 제가 1조로 올라가는 순간에 지금 아파트 가격 1억 원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요? 싸게 느껴져요? 그럼 어차피 만족감 같아. 이왕이면 싼 거 사야 돼? 싼 거 사야 돼? 그러면은 결국 단독에 대한 수요는 줄겠지. 이 사람 어디로 몰려와? 아파트로 몰려오잖아. 근데 아파트 수량은 그대로, 가격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지난달보다 더 많이 팔렸어. 그렇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랑 대체하겠다 단독 가격이 비싸지면서 단독 소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해당 아파트로 몰려오면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거야.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그럼 단독과 아파트가 대체제라 그러면 단독 가격이 비싸져서 단독 안 살 거 아니야. 그 사람 어디로 몰려와? 아파트 수요로 몰려오는데 표현은 어떻게 해? 곡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해서 나타나는 수요의 변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세요? 연습 좀 하셔야 돼. 이런 거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 기출문제 하도 많아요. 근데 관련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제도 있어요. 보완이라는 단어의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
보완제 가격 상승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기를 구성해요. 보완제 가격 상승이 어디에 미치는 거? 해당자 수량에 영향 미치는 거 논하겠죠. 해당자 수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야, 감소. 그럼 여기 보면은 요 물건과 요 물건은 무슨 관계에 있다고 명시해 줬어? 보완 관계에 있는 물건이랑 명시해 줬죠. 그러면 도대체 보완제가 뭘까? A랑 B가 보완제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보완제는 별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개념은 똑같아. 그냥 보완 관계에 있는 제와 줄여서 보완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석이 되세요? 그러면은 A, B가 무슨 관계라고 명시해 드렸어요? 보완제를 했잖아. 그러면 소비자들이 A 물건을 구매를 하고자 해. 구매를 통해서 효용, 만족감이 있겠지. 만족감, A를 구매했어. 근데 만족감이 채웠을까 못 채웠을까? 뭔가 허전한 거야. 허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전한 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물건 또 구매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물건이나 구매하면 안 되겠지. 그럼 보안관계에 있는 B를 어떻다? 같이 사는 겁니다. 아까는 대체제는 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얘는 AND야. 둘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관계에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공동소비 개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안관계, 여러분 뭐가 보안관계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집에 계신 분 예를 들어보면은 이거 다시 찍어보고 전 술을 전혀 안 마시거든요. 전 술 먹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겠어. 술 친구가 없어. 집에 계신 분은 술고래야. 그 집안이 술을 엄청 먹어요. 집에 계신 분은 그냥 아유 씨. 아유. 만 원? 이게 맥주가 얼마죠? 2,000원이에요? 2,500원. 어쨌든 2,000원. 1,000원. 지금 우리가 이제 해당 지하가 맥주라 보고 이 맥주랑 치킨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다. 못 마시는 사람이다.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소주 한 요만한 잔이 있죠? 좀 전해야 돼. 여기 한 3분에만 들어가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몸이 간지러우면서 자야 돼. 그래서 꼭 구석에 가가지고 잠을 자요. 이렇게. 집에 계시면 딴일 시키고 짠일 하고 싶으면은 저를 물에 술 타가지고 저를 재워놓고 어디 나가. 그 알면서도 저는 받아야 돼. 왜? 저는 그냥 자유를 드렸으니 종속변수니까 이렇게 등등. 그래서 어쨌든 둘을 보완제를 한번 해볼게요. 치맥 드시는 분은 지금 분석이 이제 맥주 수량의 변화에 분석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맥주 가격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치킨 가격이 10,000원이었을 때 수량이 이만큼 됐었어. 치킨 가격이 올라갔어. 얼마로? 아니 1조. 이 정도로 올라갔다고 해야 되지. 그럼 1조로 올라갔다면 가정해 보세요. 치킨 구매량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 줄겠지. 그러면 맥주 판매하는 사람은 누가 보완제라 그랬어요. 지난달에는 10박스가 팔렸어.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근데 이번 달에는 5박스가 줄어들었어. 수량이.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 원인을 분석해 보겠지. 그러면은 맥주랑 보완관계에 있던 치킨 가격이 비싸지면서 사람 치킨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받은 맥주 소비량도 어떻다? 줄어들었지. 다만 줄어드는 걸 나타내려면 본인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수량이 변한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변해?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이건 마찬가지야. 똑같은 흐름인데 보완제 가격이 올라갔다는 문제의 조건이잖아. 얘가 어디에 미치는 거야? 해당자와 수량에 영향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왜? 보완제가 비싸졌으니까 보완제에 대한 수량은 줄겠지. 안 사잖아. 안 사니까 영향받은 얘도 같이 소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소비하는 데 비해서 보완제는 공동 소비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 그럼 소주하고 맥주 있죠. 둘은 무슨 관계일까? 저는 아무런 관계없는 독립제인데 어떤 분은 대체제로 보는 분도 계시고 집에 계신 분의 술 먹는 행태를 보다 보면은 그분은 보완제야, 보완제. 항상 제가 퇴근하면은 그분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일요일 날 되면은 뭐다? 갑자기 술을 사오라고 시켜요. 술을 사면 이제 소주 좋아하니까 소주만 사면 되냐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럼 맥주 월병 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몇 병 사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방법 있죠? 인투투엔 그 방법대로 한다니까. 저를 이제 재워놓고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제 이 대체제 보완제는 지금 감각만 보세요. 중요하다는 감각만 보시고 요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시험 때까지 고통을 받아요. 해석이 돼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대체제 보완제가 중요하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볼까요? 나머지는 다 상식이야. 여기 가격 변화 예상이 나왔잖아. 예상. 그러면 만약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어떻게 될까?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죠. 소비자는 오르기 전에 미리 살 거 아니야.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 이동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가격이 하락이 예상되면 어떻게 될까?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 수요 감소하죠.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이 나타내지 곡선은 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가격 변화 말고 다른 요소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가끔가다 나오더라고요. 대부비율 있죠. 대부비율이 증가됐어. 수요는 어떻게 될까? 대부비율이 증가되는 무슨 뜻이냐? 돈 많이 빌려준다는 뜻이야. 돈 많이 빌려주면 구매력이 커져서 작아졌어. 커졌죠. 그럼 수요가 어떻다? 증가. 세금 중에 특히 취득세 많이 들더라고. 구수요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인하됐대. 그만큼 수요가 증가. 취득이 인하되면 그만큼 부담이 덜 하잖아요. 수요가 증가하지. 그리고 아파트 주변 환경이 개선됐대. 증가지. 그렇죠? 그리고 시댁과의 거리가 멀어졌대. 그 집의 수요는 증가. 그렇죠? BTX의 멤버가 근처에 산대. 저는 감소 같은데 이런 증가시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 대체제 보완제 있죠. 이거 말고 나머지들은 보기를 구성할 때 공부 안 하셔도 맞추는 내용들이야. 상식적인 거야, 상식적. 아파트 주변에 지뢰밭이 조성된대. 그 아파트 수요는 얼마나 쉬워. 공동묘지가 늘어선대. 얼마나 쉬워. 결국 많은 변화 요소 중에 결국 뭐다? 대체제, 보완제. 요거에 대한 해석만 여러분들이 된다. 그럼 처음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실 거야.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대체제, 보완제? 저하고 원빈이 대체제라 관계라 그랬죠. 그치? 근데 원빈은 왜 영화 출연하고 저는 영화 출연을 한 편도 못했을까? 대체제라는 거 생각하시면 참고하시면 왜 그래요? 원빈이 몸값이 싸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수요응급에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해해봐야지라는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과제다라고 하시면서 좀 시간을 들으면서 많은 문제를 통한 해석을 이제 완성시키는 데까지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지금까지 수요했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논리는 다음 주에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 오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항상 나오는 문제 중심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지난주 1주차 때 있잖아. 1주차 때 매주 하나씩만 가져가도 되는데 1주차 때는 부동산 개념에서 복합 개념 부동산 체계도 있었죠. 법경기 구분하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오늘은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음 주는 이제 균형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시장 이런 식으로 넘어가가지고 11월, 12월은 이제 개략적으로 각 파트마다 뭐가 이제 의미가 있는지 맞대결을 보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공부하신 거?
아직은 없으시겠지.